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배웠고요. 위법성 배우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에 이제 책임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유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배우는데 이제 위법성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정당행위 사형집행을 했다고 칩시다. 사형집행하면은 범죄, 살인죄가 되죠. 그 다음에 살인죄 구성하는데 법에 사형집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고요. 또는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요. 체포하거나 감금하면 체포감금죄가 되죠. 근데 경찰이 사람 체포할 수밖에 없죠. 체포하는 거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위법성론 다음에 세 번째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배워야 되는 것은 책임인데 아까 조금 맛배기로 조금 배우긴 배웠어요. 자, 책임 중에 우리 하나 배운 게 아까 형사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자를 얘기합니다. 얘들은 책임이라는 게 조각돼서 무죄예요. 무죄. 다만 형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뭐 치료 감화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논외로 치고 일단 우리 보시면 조금 맛배기로 보면 소년이라는 것을 구별을 하면 자, 범죄 소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촉법 소년이라는 것이 있고요. 맛배기로는 porque 시험은 안 나와요. 우범 소년 시험은 잘 안 나와요. 범죄 소년이라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니까 14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범죄 소년이라고 부르고요. 촉법 소년이라는 것은 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렇게 적혀 있고요. 우범 소년은 뭐 가출하거나 몰려다니고 뭐 술 먹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 자, 촉법 소년이 뭐냐면 얘는 형사 미성년자인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죠. 그럼 얘들은 자, 범죄 소년은 형벌 부과도 가능하고 소년이니까 보호 처분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아마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소년 교도소라는 데가 있고요. 소년 교도소. 형벌 같은 경우 소년 교도소도 보낼 수 있고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아마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소년 원도 갈 수 있어요. 소년 원도. 자, 근데 촉법 소년이라는 것은 형벌 부과는 안 돼. 형사 미성년자니까 자, 형벌 부과. 소년 교도소는 못 가는데요. 얘들은 뭐는 가능하냐면 보호 처분이라는 것은 가능해 가지고 어디는 갈 수 있는 거냐면 소년원은 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세 미만 10살이 안 되는 애들이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강간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냐? 이게 쟁점이에요. 그럼 얘들은 범죄 소년도 아니고 촉법 소년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형벌도 안 되고 보호처분, 소년 교도소도 안 가고 소년원도 안 가요. 저번에 아까 예를 잠깐 드렸던 그 용인에서 그 던졌던 애 있잖아요. 그 벽돌 2개. 걔는요 49살인가 그래가지고 형벌도 안 되고 보호처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네티즌들 댓글에 대신 부모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 부모가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돈은 책임질지언정 교도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되고. 자, 38쪽에 책임 능력 2번에 책임 무능력자라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14세 미만자라고 했고. 자, 그 3번에 보시면 14세 미만자는 책임이 성립되지 않아서 형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는 보호처분, 소년원 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10세 미만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벌도 안 되고 보호처분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신상실이라고 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심신상실이라고 해서 완전 또라이예요. 완똘. 그 다음에 반또라이라고 해서 심신미약. 그것이 약한 자를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자, 심신상실은 얘는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있냐면 저번에 진짜 엽기적인 거 하나 있었는데 와 진짜
뭐더라? 엄마가 있고요. 아 진짜 이거 듣기만 해도 진짜 소름 돋는데 엄마가 있고 아버지는 이제 집에 없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아 이제 막 그다음에 이제 딸이 있었고요. 집에서 이제 키우는 이 사람 아니고 개가 애완견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뭐 신내림 있고 정신이 쇠약이 굉장히 정신 쇠약한 상태예요. 그러더니 막 이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막 쳐다보더니 개에 이제 사탄이 씌었다고 악령이 씌었다고 개를 죽여야 된다고 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이 개를 집에서 기르는 개를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냥 악령 사탄을 물러가라 이 새끼야 해서 개를 그냥 단순하게 목졸라 죽인 게 죽여놓고서도 거의 막 아주 난도질을 쳐놨어. 아주. 그래서 개만 죽였으면 끝나는데 갑자기 막 엄마가 막 흔들더니 막 딸을 딱 쳐다보면서 악령이 저를 옮겨갔다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서 실제 사건이야 이거. 엄마하고 아들이 악령아 해서 자기 딸도 개만 죽인 게 아니고 자기 딸도 살해했어. 자기 여동생도 그냥 죽인 게 아니야. 다 죽여서 짓이겨놨어. 아예 개 죽이듯이. 대박이죠. 악령 옮겨갔다고. 그래서 아들 다 죽여놓고 나서 엄마는 쓰는데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전화가 아파 막 울기 시작하죠. 집에서 이제 엄마 얘기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대박이죠. 와. 그래서 엄마 살인, 아들도 살인이죠. 살인이랑 구성요건 해당하고 나쁜 짓이지. 좋은 거에 위법성 조각 아니지? 맞지? 그럼 이거는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있다. 뭐 엄마 같은 경우는 완전 또라이 맞죠? 그러면 뭐 책임이 조각될 수 있고 아들은 반 또라이 정도 된다면 심신미약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심신미약은 자 얘는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 정도를 깎아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배울 겁니다. 임의적이라는 얘기를 쓰고 감경, 임의적 감경이라고 불러요. 깎아줘도 되고 안 깎아줘도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서 감경한다, 무조건 깎아주라고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뭐로 바뀌었냐? 심신미약은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된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이 파트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죠.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부터 39조 양가로 2번 뭐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상실자라고 부릅니다. 형벌은 부릴 수 없지만 치료감호라고 병원 같은 데 가둘 수는 있습니다. 그 밑에 한정책임 능력자에서 심신미약자, 반또라이라고 했죠. 반또라이는 두 번째 줄에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 감경이라고 하나 같은 거 써두세요. 임의적 감경을 써두시면 됩니다. 감경한다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에요. 시험은 그렇게 나왔고 나옵니다. 농화자는요. 벙어리 앤드 기머거리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농아라고 해서 벙어리하고 기머거리 두 가지를 세트로 해야 돼요. 세트. 그때는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라고 해서 필요적 감경, 필수적 감경, 필요적 감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4번에 원인에 있어서 자율은행이 위법성 임식 같은 거 넘기시고요. 자, 40페이지 이제 금지착오라는 거 조금 맛배기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까 구성요건 착오라고 해서 특혜입급 아까 설명했죠. 자, 사람인 줄 알았는데 A인 줄 알았는데 썼더니 알고 봤더니 B였다는 거. A를 썼는데 손가락이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는 눈이 삐꼬이거나 눈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손이 잘못되는 거. 아까 설명했죠. 이거는 객체의 착오라고 부르고 손이 삐꼬이는 방법의 착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형법에서 크게 착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금지착오라는 것이 있어요. 달리 부르는 건 법률의 착오라고도 부르고요. 위법성 착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예요. 자, 내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어요. 자, 저 산에 있는 자수정을 채취해야 되는데 나무를 채취해야 되는데 나무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자수정을 채취해야 되는데 뭐 구청에서 허가 받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아유 허가 필요 없어요. 뭔 소리예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대. 허가 필요가 없대. 그래서 자수정 채취하고 막 이렇게 채취하고 나무도 채취해서 썼어. 그런데 담당 공무원 A에서 B로 바뀌었어.
B로 바뀌더니 이제 그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왜 그 구청에 허가도 없이 임마, 봐봐, 산림법 위반이잖아. 왜 임마 네 마음대로 나무도 캐고 임마 자정 채취해, 나쁜 새끼, 교도소 가, 이거예요. 자, 진짜로 법을 알아보니까 나의 행위는 허가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나쁜 짓을 한 거야. 근데 좀 빡치지, 그치? 뭔가 빡치지.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지금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자, 나는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했어. 그치? 나는 담당 공무원 새끼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A라는 놈이. 처벌되지 않았는데 현실은 뭐냐면 처벌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금지착오는 금지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했어. 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이건 머리가 빗고요. 자, 이걸 어떻게, 형법은 착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인데, 금지착오는 나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벌되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 할 얘기가 있지.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야, 나는 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느냐? 야, 담당 공무원 새끼가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예요. 이게 이제 금지착오고. 야, 나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무 채취하는 거. 자, 근데 왜 뭐 새끼야 너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똑똑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 말 듣고 나서 자기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대. 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형법에 큰 착오 두 가지가 있는데 눈이 삐고 손이 삐고 요거는 구성요건 착오, 사실의 착오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 금지착오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벌되는 경우, 머리가 잘못된 경우이다. 자, 머리가 잘못된 경우를 금지착오라고 해서 형법에서 주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본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뭐 외환은행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부동산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이런 거 있거든. 직원한테, 무선설비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일반인한테 물어본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례들입니다. 그것들 다 나중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40쪽에 금지착오 다 설명을 배웠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이제 42쪽에 책임론 2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지금 한 번에 다 배운다고 다 알 수 없고요. 나중에 한 번 정도 돌려서 시간 날 때 한 번 정도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배워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맛배기만 조금 보시면 돼요. 자, 기대 가능성은 앞에 생략된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 그래서 뭔 얘기냐면, 자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낚시를 합니다. 낚시 타는데 좀 북한 쪽으로 갈수록 좀 낚시하기가 좀 조업이 좋겠죠. 낚시하는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배가 고장이 나가서 떠내려 가가지고 북한에 이제 넘어간 거예요. 북한 넘어가서 북한 애들한테 이제 잡혀간 거지. 왜 남해 바다에서 낚시하냐고, 조업하냐고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뭐하냐면 북한 애들이 이제 총들이 대고 그러지. 이 새끼는 왜 북한에 넘어왔어요? 하고 하면서 뭐라고 시키냐면 가가지고 북한을 찬양하라는 거야. 정은이 잘생겼습니다. 김정은 화이팅! 북한을 찬양하라는 거야 북한을 찬양하라고 북한 애들 시킨 거야. 이 새끼야 너 가서 북한 찬양해 이 새끼야 이런 거야. 북한을 찬양하게 되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찬양하게 되면 찬양 고무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상의 범죄가 되거든. 그러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라는 범죄가 되는데 계산해보면 일단 범죄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겠지. 그죠? 북한 좋습니다.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 그 다음 나쁜 짓이야. 무슨 정당방위 한 게 아니잖아. 나쁜 짓이야. 자, 근데 과연 이 사람한테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북한 찬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나 같아도 총 들고서는 좋아요 정훈이 잘생겼어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나의 행위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조각되는 거냐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는 거야. 이게 기대 가능성에 대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42쪽에 강요된 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강요된 행위는 뭐 이런 거예요. 갑이란 놈이 을의 아들내미를 잡아놓고 을의 아들을 죽여버린다고 협박해서 을한테 뭐를 시키냐면 강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강도를 했다. 자, 갑이 협박에 못 이겨서 을이 강도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강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 갑을 때린 게 아니잖아요. 을이 병한테 강도를 했으니까 위법성도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갑의 강요된 행위라고 해서 얘는 마지못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가 조각된다는 거냐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강요된 행위고요. 뭐 이제 병은 이제 이에 대해서 구성권 위법성까지 있으면 이건 나중에 이제 부정이라고 평가된다고 해가지고, 병이 만약에 을을 때리면 상해라는 범죄인데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강도 새끼 내가 때리는 거는 뭐냐면은 정당방위죠. 그래서 뭐가 조각된다라고 보냐면 정당방위,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병도 마찬가지 무죄가 됩니다. 강도한 을이 무죄가 되는 것은 강요된 행위라고 해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고요. 그 상대방이 강도를 향해서 상해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갑은 처벌되지 않은 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강도라는 범죄를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사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강도죄의 간접정범이라고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갑, 을, 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배우는데 요거를 강요된 행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이제 책임 파트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죄되기 위한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이라는 것도 배웠고, 위법성, 나쁘냐 좋으냐에 대한 쟁점도 배웠고, 형사 미성년자냐 아니면 기대 가능성이 있냐, 강요된 행위냐 라는 세 가지를 배웠고,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요거는 유죄입니다. 유죄 중에서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은 미수론인데, 뭐가 될 수 있냐면 유죄도 성공해서 사람을 죽이면 성공이에요. 사람 칼로 빨로 빡 찍었는데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안 죽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미수가 되는 겁니다. 자, 죽이면 기수, 안 죽으면 미수,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요게 배우는 게 이제 미수론인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맛배기로 보시면 장애미수라는 것이 있고요. 설명해 줄게요. 중지미수라는 것이 있고요. 불능미수라는 것이 있고, 아직은 몰라도 돼요. 아직은 전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다 시험 문제로서 다 설명드리는데 책이 있어서 그냥 맛배기로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장애미수,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불능미수를 나눠가지고 이 두 가지 위하고 아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고,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으면 요 밑에 해당해요. 장애미수는 칼로 찔렀어요. 찔렀는데 피가 났는다고 다 죽는 거 아니죠? 근데 안 죽었어요. 이게 장애미수고요. 중지미수는 뭐냐면, 자, 판례가 갑이 A를 강간하려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랬더니 A 여자애가 굉장히 얘가 센스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빠 왜 나 때려? 오빠 얼굴 엄청 잘생겼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래? 갑자기 이제 생각 바뀌죠. 오빠 왜 나 강간하려고 그랬어? 왜 강간해? 오빠 같이 잘생긴 오빠는 오늘 하지 마. 우리 둘이 친해지면 다음에 내가 해줄 테니까 왜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새끼 그러죠. 진짜야? 진짜? 내가 잘생겼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강간을 안 했어.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이게 다 판례야. 오해하지 마. 그래서 강간 안 했어. 그래서 오빠 잘생겼는데 오빠처럼 잘생긴 사람이 강간하려고 그래. 참어. 조금만 참아봐. 오빠 다음에 진짜 친해지면 내가 응해줄게. 이게 친해지면 응해준다 판례. 그래서 좋아가지고 설레이지 이 새끼 강간하러 갔다. 그래서 진짠가?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하니까 여자가 바로 어디로 달려가요? 경찰서로 달려갔겠죠. 병신 바보지. 이게 멍청한 새끼죠. 자, 왜 명창한 새끼라고 하느냐? 강간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야. 이거는 결과 발생이 가능했던 경우를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다, 장애미수.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이 중지미수고요. 이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뭐 갖고 나누냐면 자의성이라는 것을 갖고 나눠요. 내가 알아서 자의적으로 중단하면 중지미수고,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죠. 요거는 장애미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밑쪽에 있는 불능미수하고 불능범의 차이는 이거예요. 결과가 둘 다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내가 안에 총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새끼야 빵 땡겼어요. 근데 총알이 없었어요. 나는 머릿속에 총알이 있다고 생각해서 빵 당겼는데 현실은 총알이 없었어요. 자,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 발생해요, 못해요? 못하죠. 자, 요게 이제 불능미수, 결과 발생 불가능한 경우고, 불능범은 뭐냐면 여기 이제 메가타워예요. 메가타워에서 어떤 남자애가 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사탕을 하나씩 줘요. 초콜릿 아침마다 하나씩 막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초콜릿 주냐면 먹고 뒤지세요. 먹고 뒤지세요. 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초콜릿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초콜릿을 아침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초콜릿 먹어요, 안 먹어요? 먹겠지, 그지? 근데 초콜릿 먹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자, 여기는 뭐냐면 불능미수나 불능범은 자, 인식하고 현실이 달라지는 건데 자기는 실탄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총알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에는 현실은 총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실은 총알이 없었던 경우에. 그러니까 결과가 불가능하죠. 불가능. 이것도 초콜릿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죠.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한 가능한 경우를 장애미수, 중지미수고 결과가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불능미수, 불능범이라 부릅니다. 다만 요 두 개,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차이는 위험성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자기 총알 들어있는 줄 알고 빵 쏘는 거죠. 이거는 움찔하죠. 쫄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해 보이죠. 불능미수고요. 초콜릿 드세요. 초콜릿 드세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먹죠.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조금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시험에서 나올 문제도 쟁점을 드리면 불능범은 무죄예요. 이거는 초콜릿 주는 사람은 무죄예요. 그 다음에 이 중지미수는 원래 기수는 처벌하는데 얘는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라고 해서 감경 반을 깎아주거나 면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필요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돼 있어. 풀어서 보면 필요적이 되는 거고 앞자를 따서 감면. 나중에 우리 기본 강의 들으면 맨날 하는 얘기니까 지금 미리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이제 불능미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임의적 감면이라고 돼 있어. 얘는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경은 반 깎아주는 거고 면제는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쓰면 안 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임의적이고 앞자 따서 임의적 감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장애미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임의적 감경이야. 얘는 면제는 안 돼. 깎아주는 것까지만 안 돼. 자, 조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감경할 수 있겠죠.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의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자의성이 뭐냐, 위험성이 뭐냐를 배우는 게 미수범이야. 그 44쪽의 하단에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불능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누는 거고 45쪽에 장애미수 칼로 찔렀는데 칼 맞고 안 죽었던 거 넘기시면 되고요. 46쪽에 보시면 이제 중지미수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불능미수의 해서 2번에 불능미수에 해당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성립요건 고의가 있어야 되고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된다. 결과가 발생할 수 없어야 되고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49쪽에 예비음모라고 해서 범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냐면 음모. 자, 저 새끼하고 저 새끼 죽여버리자 라고 어떻게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음모 계획을 짜는 계획을 꾸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라고 해가지고 칼도 살 것이고 락스도 살 거고 로프도 살 거고 뭐 이런 거 사겠죠. 뭐 이런 거 범죄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의 착수라고 해서 칼로 뚜시 찌르는 행위 있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찌르는 거 이걸 착수라고 하고 착수해서 피가 흘러나서 아직 안 죽으면 미수예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기수예요. 자, 시간의 흐름 되죠? 그 다음 이제 종료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는데, 자, 이 예비하고 음모 단계를 처벌하겠느냐라는 거야. 자, 살인 같은 것은 아직 칼로 찌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쁜 새끼죠. 그래서 살인의 예비나 음모는 처벌을 해요. 강도하려고 준비해요. 강도의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해요. 돈 뺏는 거죠, 강도가. 자, 그러면 절도의 예비 음모는 어떻게 하냐? 도둑질하기 위해서 준비해요. 면장갑도 준비하고 후라시도 준비하고 이런 거 준비해요. 아직 훔치려는 물색이라는 걸 안 했어요. 그거를 과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느냐? 절도라는 것은 예비 음모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되지 않는 거야. 자, 그 다음 궁금했던 게 강간이에요. 아까 배웠지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뭐 로프도 준비하고 수갑 같은 것도 가둬서 하려고 뭐 채찍 같은 것도 준비하고 했어요. 여자 때리기 전에 준비만 했어요. 자, 이 강간에 대해서도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에 2020년도에 올해 이거를 뭐로 바꿨냐면 강간도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 20년도 2차 시험에 지금 나온 점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하고 막 만지는 거 쪼물락쪼물하고 여자 가슴 만지고 거기 막 밑에 만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아마 들어봤을 거야. 강제추행. 강간은 성기가 합치는 것을 강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강제추행은 성기 합치는 거에 막 만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강제추행은 과거에도 예비 음모가 없었고 예비 음모가 지금도 없어요. 강간만 예비 음모가 있어요. 뭐 유사강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요거여서 저는 지금 지금 예상의 20년도 2차, 여러분 만약에 원서 접수하신 분들은 나는 나올 것 같아. 강간과 강제추행에 예비 음모가 신설되었다. OXX. 뭐만 신설되었다? 강간은 예비 음모가 신설됐는데 강제추행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저는 이거 20년도 2차에 나올 거라고 학생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문 강의 들으시는 생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도 만약에 이번에 시험 접수했으면 아마 강간 파트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거 꼭 봐두세요. 여기 예비 음모입니다. 49쪽의 예비 음모도 다 설명드렸고요. 50쪽에는 되게 중요한 쟁점들인데 여러분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51쪽에 야, 이 사례를 재밌는 거 이건 판례인데요. 이 판례 하나 설명드릴게요. 와, 진짜 이것도 엽기적인 판례인데 저 판례 사례예요. 저 사례만 보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야, 이게 진짜 남편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와이프가 있겠잖아요. 이 둘이 술 먹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의 친구 이 세 명이서 술을 마셔요. 이게 뭔가 이상한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벌릴 것 같죠. 자, 오후 10시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취했을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느낌이 여기 먼저 취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졌겠죠. 여기 먼저 취했으면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먼저 술 취해서 갔어요. 주무셨어요.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남편하고 처의 친구 지금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어.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례를 집어넣어놨네. 이 판례를. 이거 내가 너무 선정적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책 만든 내용이 만드신 분이 이거 학원에서 저랑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사례를 적어 집어넣었네. 이거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10시부터 술을 먹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이 사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처의 친구가 이제 자러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싸 자 봤더니 막 쌀라쌀라한 게 봤더니 술이 만취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인식했냐면 술이 떡이 됐다 만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만취했다 우리 아까 배웠죠. 총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취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술 취한 여자 만취한 여자하고 성관계를 갖잖아요. 아니면 약에 취해 있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준강간이라는 것이에요. 강간이라는 것은 폭행협박이고 폭행협박할 필요가 없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자를 성관계를 가지면 그는 준강간이라는 범죄로 처벌합니다. 자, 자기는 만취했다고 생각해서 가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이 여자애는 만취하지 않았어.
나 이거 진짜 나 지금 뭔지 모르다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 남자를 알죠? 하는데 여자는 자기는 만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나 진짜 이거 진짜 흉내내기도 힘들어 하면서 뭐 남자 막 이렇게 하는데 여자 막 그랬더니 이거 뭐지 안 취했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간간 자 인식했는데 만취하지 않았어요. 중간간이라는 결과는 불가능해요. 다만 이 남자의 행위는 뭐가 있다고 부르는 거냐면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행위를 뭐로 처벌했느냐? 중간간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만취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간에 불능미수로 처벌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바로 A급이 아니고 특 A급.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설명드리면은 오늘 강의하는 것만 조금 들으셔도 한 몇 문제는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시험에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자, 51쪽의 사례로 알아보자. A는 B가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식해가지고 가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만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때는 뭐가 된다? 중간간에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넘기시고요. 자, 공범론까지만 조금 보고요. 뒤에 뭐 나머지 세부적인 쟁점은 또 강의 때 해야 되는 거니까 공범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있으신가요? 모르겠네요. 이거 하루에 이 많은 얘기를 다 가르친다는 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범이라는 것은 자, 갑 혼자서 살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명이서 뚜시뚜시 찔러서 죽일 수도 있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두 명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저지르는 범죄, 두 명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공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20년도 1차 시험에 나온 거 하나 설명드리면 하나만 봅시다. 필요적 공범이라고 해서 자, 우리 살인 같은 것은 혼자도 할 수 있고 둘이도 할 수 있지만 필요적 공범에 옛날에 들었던 전통적인 게 간통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처벌하지 않아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딴 여자 딴 남자하고 성관계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간통은 혼자는 못해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간통에 상대방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몇 명이 필요한 범죄냐면 두 명이 필요한 범죄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간통이라는 범죄는 안 되고요. 뇌물. 갑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주고 을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요.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 마주보는 형태를 대항범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요. 반드시 두 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은 증여하다, 줄증자를 써서 증례죄라는 범죄가 되고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받을 술자를 써서 이 뇌물할 때 냈자요. 뇌물을 받은 죄에서 수뢰죄라는 범죄가 돼요. 그러면 필요적 공범이면 첫 번째 잘 나오는 게 둘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두 명만 있으면 돼요. 무슨 판례가 있냐면 인천에 안상수 시장이라는 시장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장이면 공무원이죠. 지금 딱 추석쯤 이제 됐죠. 이 사람이 아우 시장님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시장님을 위해서 굴비를 좀 샀습니다. 굴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트렁크에 넣을 테니까 트렁크 열쇠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안상수 시장은 그래 굴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 트렁크를 줬더니 트렁크에 이제 굴비라고 생각해서 안상수 시장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굴비 밑에 현금 아시겠죠? 현금 2억 원을 넣어준 거예요. 현금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뇌물을 준다는 뇌물에 대한 고의 인식은 있잖아. 근데 안상수 시장은 뇌물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굴비밖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물죄가 되고 증례죄라는 범죄가 되고 안상수 시장은 받기는 받았지만 뇌물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수뢰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시험 문제 이것도 잘 나와요. 두 명이 반드시 자 증례죄가 성립하면 반드시 수뢰죄가 성립한다. OX, X 이렇게 잘 내는 겁니다. 필요적 공범은 두 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두 명의 범죄가 다 성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필요적 공범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 보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저는 인생에서 거의 뭐 4월 달부터 10월 11월 달까지는 야구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뭐 두산 베어스라는 엄청나게 작년에 진짜 저 쓰러진 줄 알았어요. 작년에
와, SK하고 막 8게임 차는데 막판에 야구장 가서 봤는데 보면서 막 진짜 울었다니까. 보면 뒤진 줄 알고 울었다니까. 그거 보고 막 야, 그래서 결국 어저께 저번에 작년 우승했는데 요새는 지금 화딱지밖에 안 납니다. 어저께도 KT하고 해서 역전패 당하고 지랄 연병 막 요새는 좀 져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야구 보는 게 제 취미인데 야구 경기장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야구 경기장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경기 같은 경우는 표를 클릭이 늦어요. 또 클릭 늦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안표를 사는데 안표도 싸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이제 강의 때 되면 제가 이제 풀 스토리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를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자 보면 안표를 팔면요 처벌해요. 그럼 처벌하면 안표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안표 아줌마들이 있는데 가서 안표 아줌마들 보면 거기 경찰들이 있다고요. 거기 있어가지고 안표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하고 이게 전문가들은 무슨 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저 안표 많이 산 사람들은 어디 몇 블럭 몇 번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디 위치인지 알아요. 그럼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대충 감이 와요. 그럼 또 이제 뭐 시야방에서이냐 아니냐 물어보고 우리 인강 중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안표를 사는데도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또 뻘소리 하기 시작하는데 30분 1시간 전에 사면은 그때 사면 엄청 비싸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한 1회 정도 끝날 때 있잖아요. 야구 시작하고 1회 정도 끝나기 시작하면 아줌마 어차피 그 못 보면 그 아줌마 그 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 사는 거고 살 때도 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서 가서 이제 안표를 사는데 아줌마 사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안 하고 이제 다른 아저씨를 만나러 가죠. 그럼 아저씨 만나서 오면은 이제 안표를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또 나 이렇게 몇 군데 돌면 거기 그 잠실야구장 뒤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안표 파는 아저씨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우리는 알아요. 자, 그래서 안표를 마지못해 살 때 안표를 사서 하는데 자, 안표를 판매하는 사람, 판매한 사람이 있고요. 안표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경범죄 처벌법은 누구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냐면 안표를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내가 안표를 사도요. 나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나는 나쁜 새끼가 아니에요. 파는 사람만 나쁜 놈이. 그래서 이 안표 판매라는 범죄는 판매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필요적 공범이에요. 자, 그럼 혹시 나는 처벌되지 않는데 안표를 팔라고 시켰으니까 내가 얘한테 안표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니야. 안표 판매에 대한 가배 행위에 대한 교사, 내가 시켰으니까 교사로 혹시 나를 처벌할 수 있냐라는 거야. 안표 판매하세요라고 내가 시킨 거잖아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거를 안표 판매에 대한 교사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냐? 20년도 1차 문제, 이번 시험 문제. 자, 처벌할 수 없어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 둘 간의 관계를 대내적 관계라고 부르고요.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런 거 교사라는 방조라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 두 번째 쟁점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힘들어요. 세상에 안표 판매도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랬더니까 뭐라고 이제 병이 얘한테 조언하냐면 야, 안표 한 장 뭐 플레이오프나 한국 시리즈 준 플레이오프 하면 한 장이 5만 원인데 한 2배는 받아. 비싸면 3배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너 2장 사면은 안표 10만 원 버는 거야. 그거 가가지고 경찰 짭새 새끼들 좀 따돌리고 띨빡한 애들 막 2배 3배 팔 수 있으니까 대박이야 대박. 할 일 없으면 안표나 팔어 라고 병이란 놈이 자 갑한테 시켜요. 안표 판매하는 거 알려줘요. 그래서 안표를 판매해요. 그러면 혹시 병한테는 안표 판매에 대한 교사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냐라는 쟁점이에요. 우리 보시면 아까 이 대내적 관계에서는 자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사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요거고요. 20년도 1차 시험 본 거예요. 판례는 자 이 병은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외적 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안표 판매에 대한 교사 방조,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이 된다. 요게 20년도 1차 우리 경찰 채용 시험에 나왔고요. 국가직에서도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정리하면 필요적 공범은 둘 사이 대내적 관계에서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병은 암표 판매에 대한 교사방조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지금 설명드린 거 조금 난이도 있는 건데 그래도 오늘 수업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설명을 했고요. 그런 쟁점이고 필요적 공범이 52쪽이고요. 53쪽에 합동범 동시범은 넘어가시고 뭐 간접정보도 넘어가시고 쭉 넘기시고요. 56번에 이제 공동정범 조금 맛배기만 조금 설명만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강의를 통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공동정범은 뭐냐면요.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남자예요. 여자. 그 애들 보면 뭐 일진 애들 뭐 양아치 막 놀고 학교에서 노는 애들 별로 질 안 좋은 애들인데 이 여자애가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후배 여자애인데 이 남자애가 나 얘랑 뭐 하고 싶어 성관계 하고 싶어 그랬어요. 뭐 그러면 그랬더니 을이 야 오빠랑 자 그런 거야. 미친 거죠, 그치? 오빠랑 자 그런 거야. 그랬더니 병이 싫어 나는 그 오빠랑 안 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야, 씨, 너 왜 얘 말고 다른 남자도 많이 자는데 뭐 얘하고 하면 자는 게 그렇게 나빠? 하면서 막 기싸대기 막 훔치는 거 막. 너 씨, 쟤랑도 자고 쟤랑도 자는데 왜 내가 아는 오빠라고 하면 자라고 하는데 안 자? 싫어해요. 내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이거. 그래서 얘가 이제 을 여자가 병을 막 두들겨 기싸대기 막 대요. 그럼 얘가 폭행도 하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병이 이제 두들겨 맞았죠. 맞은 상태에서 남자는 이제 성관계를 가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강간이라는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성관계, 서로의 성기가 삽입되면 성립하는 범죄가 강간이에요. 자, 지금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사님 나는 여자입니다. 내가 무슨 강간이에요. 저는요 뭐로만 처벌해달라고 하냐면 저는 기싸대기 때린 것밖에 없어요. 오빠라고 잘하고 기싸대기 때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폭행 협박으로만 처벌하지 강간이 훨씬 센 범죄거든. 3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센 범죄예요. 강간 진짜 센 범죄예요. 저는 때린 것밖에 없어요. 저는 처벌하더라도요 폭행 협박으로만 처벌해 주세요. 1번. 남자는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나는 안 때렸어요. 강간은 때려야 하잖아요. 제가 때린 게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그 을이라는 거 가서 두들겨 팼어. 그래서 나를 봤더니 가서 물어봤더니 오빠랑 할 거야 그랬더니 하면서 여자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누워있는 애 가서 그냥 성관계만 했어요. 왜 억울해요 판사님 막 이런 게 지금 현재 자기는 강간 아니라 주장하는 거고 여자는 폭행 협박만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 공동정범이라는 게 뭐냐, 내가 두들겨 패가지고 성기를 삽입해서 하는 강간뿐만 아니라 이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 나는 일부만 실행을 하고 강간의 일부만 실행하고 성기가 삽입됐다는 을도 일부만 실행했다 하더라도 갑과 을을 뭐로 처벌하겠다? 결국 한 놈이 한 것과 세트와 똑같죠. 이건 세트이기 때문에 갑과 을을 강간이라는 범죄로 처벌하겠다. 일부만 실행해도 뭐를 책임지겠다?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요거를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라고 해서 이거를 공동정범이라고 부릅니다. 자, 57쪽의 교사범이라는 것은 교사는 뭐 강도해라 절도해라 강간해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자,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교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방조라는 것은 뭐 살인도 도와주고 살인하기 위해서 뭐 시카를 사다 준다든가 아니면 뭐 락스를 사다 준다든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절도하기 위해서 뭐 열쇠 따는 거를 도와주는 것을 방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59쪽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쪽에 우리 특수한 그 범죄 유형이라고 해서 아까 뭐 잠깐 배웠는데 사람 죽이는 방법 1교시에서 처음에 배웠죠. 사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목을 조를 수도 있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총 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라고 했고요. 아버지가 아들내미 밥을 안 줍니다. 또는 수영장에서 구하지 않아요. 엄마가 젖을 주지 않아요. 뭔가를 안 하는 행위를 부작이라고 했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자기로도 죽일 수 있고 부작위로도 죽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부작위범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이제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진정부작위범 5개 외우라고 시킬 텐데 아직은 설명을 안 할 거고요. 61쪽에 과실범이라는 거,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거 우리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거 하나 배웠고요. 쭉 넘기셔서 64쪽에 결과적 가중범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범죄 형태는요. 3가지가 있어요. 고의범이라는 것이 있고요. 과실범이라는 것이 있고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라는 범죄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라는 범죄예요. 사람을 때렸는데 죽으면 폭행치사죄라는 범죄로 불려요. 자, 결과는 똑같죠. 사망이라는 결과는 다 똑같은데 행위가 살인의 고의냐, 실수냐, 폭행의 고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배워봅시다. 조금만. 자, 첫 번째는 폭행치사 1번 기본범죄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것은 기본범죄는 고의. 이거 시험에 나올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범죄 고의. 자, 인문 강의라 하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거 배우고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거 듣고 가는 거 안 듣고 가는 거 완전 다릅니다. 때렸는데 그로 인해서 죽어요. 중한 결과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2번째. 3번째 요건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때려서 죽어야 돼요. 내가 강간했는데 자살했다. 그건 인과관계 없는 거예요. 4번째는 이 기본범죄를 범할 당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본범죄 고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3번째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이라고 4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더라?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한테 빡쳐가지고 뭐 하냐면 동전 던진 경우 있어요. 동전. 개새끼야 하면서 그 나이도 20살인가 더 많은데 막 계속 막 동전 던져서 차비를 동전 던지고 내린 경우 있어요. 동전을 딱 던지고 내렸는데 택시기사가 뒷목 잡고 있다가 결국은 사망했어요. 뭔지 알겠죠? 동전 던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막 네티즌들은 살인죄로 처벌하고 난리는데 야, 동전 던지면서 살인할 때 동전 던져서 죽이는 건 이거는 좀 과하죠. 그래서 동전 던진 행위를 뭐로 평가할 수 있냐면 일단은 폭행이라는 범죄로 살인의 고의는 아니잖아. 동전 던져서 사람 죽이지는 않잖아. 그지? 칼로 찔렀으면 다르고 목조로는 다르지만 이시에 동전 던진 게 이거는 사람의 유형력 행사라고 해서 나중에 폭행이 배웁니다. 폭행치사로 일단은 검토를 했어요. 폭행치사. 자, 그럼 폭행치사가 성립하려면 이 4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기본범죄 고의, 폭행의 고의는 맞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죠. 중한결과 과실도 맞아요. 2번째 요건도 갖췄어요. 그럼 이 아저씨 왜 죽었느냐? 동전 던져서 죽은 거예요. 인과관계 있어요. 자, 문제가 된 게 이거예요. 동전을 던지면서 우리 동전 맞아서 죽는다는 거 예상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건 뭐가 부정되는 거예요? 예견 가능성이 부정됐어요. 그래서 폭행치사로는 기소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네티즌들 댓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판사 새끼 경찰 똑바로 수사해라. 왜 죽었겠냐. 동전 던졌으니까 죽였으니까 그건 살인죄로 처벌해라. 사형 막 네티즌들 난리 났습니다. 왜 폭행치사가 안 되고 살인으로 가라. 이 뭐 경찰 뭐 수사 똑바로 못한다. 판사 적폐 새끼 막 댓글 막 또라 막 계속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이 몰라서가 아니라니까.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을 하면 4개. 뭐?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과실, 인과관계. 4번째 뭐가 필요하다?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동전을 던질 때 과연 동전 맞고 죽을 거 예견할 수 있냐.
자, 뭐 네티즌은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이제 법을 외우시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은 살인죄로 하고 싶지.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싸가지 없는 새끼잖아. 어른한테 동전을 던져 이 개새끼야. 나쁜 새끼지 그 새끼는. 근데 나쁜 새끼라고 해서 무조건 살인죄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형법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요건을 다 구비했는지를 찾아보는 게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부정됐냐면 예견 가능성이 부정돼서 폭행치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로만 갔냐면 폭행으로만 처벌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릅니다. 자, 넘기셔서요. 66쪽에 죄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죄의 개수를 하나 배우는 겁니다. 죄의 개수를 배워서 조금만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자, 죄의 개수. 죄가 한 개냐 두 개냐. 원래 죄수론이 정말 짜증나고 어렵고요. 처음 공부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죄의 개수를 세는 게 어렵습니다. 딱 하나만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행위가 범죄 행위가 두 개. 상상적 경합범은 범죄 행위가 한 개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한 발 쏘고 두 발 쐈어요. 총을 두 발을 쏴서 두 발이 명중해서 두 명이 죽었어요. A도 총을 한 방 빵 쐈고요. B도 총을 한 방 빵 쏴서 죽었어요. 그러면 살인죄의 두 개의 실체적 경합범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행위가 한 개인 거. A하고 B하고 있는데 총을 빵빵 쏜 게 아니라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수류탄을 빵 보냈어요. 그럼 나는 수류탄 행위 한 개로 1타 2피 두 명을 살해했죠. 자, 그러면 A, B 살인죄에 대한 하나의 행위가 하나면 상상적 경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한 개면 상상적 경합, 범인의 행위가 두 개면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가 한 개냐 행위가 두 개냐, 죄의 개수를 한 개로 볼 것이냐 두 개로 볼 것이냐, 이거를 죄수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체적 경합범하고 상상적 경합범이 있는데 아마 형법 배우시면서 제일 짜증나는 쟁점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계속 죄수론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암기라는 거 해가지고 조금 외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6쪽에 뭐 단순일죄, 법적용과 포괄일죄 모르셔도 되고요. 68쪽에 수재라고 해서 상상적 경합범은 범죄 행위가 하나, 그다음 실체적 경합범은 범죄 행위가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록해가지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아마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대치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출 사례 같은 것 좀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마지막 쪽에 해커스 경찰학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합격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요 김대한 생기초 형법 나중에 보시고 입문 강의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지금 2시간 동안 들은 게 나중에 시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듣고 아까 오프닝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기출심화 듣고 문제풀이, 이렇게 6개월 과정이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뭐 실강을 들으셔도 좋고 인강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충분히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고요. 나중에 이제 입문 강의, 여기 이제 생기초 강의라고 입문 강의고요. 입문 강의 후에 이제 정식적인 기본 강의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한 6개월, 1년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